네, 광화문 24시입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임수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장관 4명의 후보자 모두 현역 의원인데요. 각각 후보들마다 이 사람 이래서 발탁됐구나. 뭔가 보이는 게 있다면서요. 네, 먼저 도종환 의원 이제 중학교 선생님 출신이었는데 정교조 활동으로 이제 해직을 했고 시인으로 더 유명해지신 분이죠. 그 도종환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던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 도종환 의원 2년 전 국감에서요. 그 박정희 박근혜 분열을 풍자한 연극을 했던 연출가의 작품이 이 석연찮은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계속 배제가 되니까 이때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해 최순실 그 청문회를 거치면서 블랙리스트 문제를 공론화했다, 파헤쳤다 이런 공로를 받고 있거든요. 도종환 의원의 당시 활약상을 보시겠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네, 본 적 없어요. 일부러 안 보려고 했죠. 끝까지 부인하시지 부인하시지 말고 이제 여기서는 장관 내놓으셨으니까 사실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제가 보지를 못한 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못 본 걸 봤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전부 다 블랙리스트 얘기인데 저렇게 외부에서 추궁을 했었는데 이젠 실제 그 부처의 장관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노영민 전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구를 이제 도종환 의원이 물려받았고요. 문 대통령 시련을 겪을 때마다 도의원의 시를 인용해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도종환 의원은 그렇고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4대강 저격수였는데 이것도 역시 4대강 관련된 일을 많이 할 것 같네요. 네, 김현미 의원 하면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전투력 강한 여성 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19대 국회 기재위 때도 4대강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그 예산 소위 참여할 때는 4대강에 무슨 꿀이라도 발랐냐 흐르냐 라면서 그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 삭감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변인도 아주 오래 해서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네.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공주라는 별명. 김 의원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김 의원은 지금 국토부 경험은 없거든요. 국토위 경험이. 네. 하지만 이런 강한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그 국토부에서도 4대강 문제를 좀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면면을 보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던 의원들보다는 아닌 의원도 꽤 있던데 김부겸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행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부겸 의원이 올해 초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었거든요. 네. 오랫동안 쓴 번호였는데 바꾼 이유가 뭐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반민주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하면 어떡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 국민의 지도자로 만들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슴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 개헌론자인데 올 초 이제 그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 당시에는 좀 개헌에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거와 비슷한 개헌 저지 문건 파동이 있었는데 이를 이제 비판을 하자 문재인 후보 측 당시에 지지자들에게 이제 문자 폭탄을 받았었고요. 문자 폭탄 받은 거는 그러고 보니까 김부겸 후보뿐만 아니라 김현미 후보도 받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추미애 당대표가 친문의 지원을 받아서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친문 지도부가 대거 이제 입성을 하게 됐는데 이를 두고 이제 소탐 대시를 할 거다. 대선까지 가는 길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이제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저 두 사람에 대한 신뢰가 좀 각별하다고 해요. 그 선거 기간에 이제 문 대통령은 김부겸 의원 꼭 입각시켜서 국정을 경험하겠다고 했고요.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당 대표 시절 당 비서실장을 했는데 이제 보통 비서실장은 초선 의원이 많이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김현미 의원은 재선이었거든요. 그 문재인 당시 이제 대표가 김현미 의원에게 일정을 일일이 안 따라다녀도 좋으니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현역 의원 4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근데 계속 문제가 됐단 말이죠. 네네. 청와대에서 무슨 수를 내긴 내야 되겠습니다. 네, 그 청와대 관계자가 레드팀을 구성하고 있겠다, 구성해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레드팀이라는 것은 원래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그 아군의 블루팀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적이라는 건데 사실 이 레드팀 민주당 그 선대위 때도 논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외부 시민단체나 그런 일반 네. 시민들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청와대는 이제 이 부분을 차차 고려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제 눈앞에 쌓인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은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외부의 눈으로 꼭 팀을 두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인사한 발표할 때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사후적으로라도 필요하다는 필요가 청와대 내에서 나온다는 얘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임수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호남에서 환대를 받았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오늘 새벽부터 쫓겨났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흔적도 하나둘 지워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현장을 최석호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일부 보수단체들의 태극기 집회 텐트촌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시가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오늘 새벽 강제 철거한 건데요. 지금은 서울광장 정상화를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새벽 6시 반 서울광장으로 몰려든 800여 명의 서울시 소속 철거 반환들과 용역업체 직원들. 서울시 승인 없이 친박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 텐트촌을 에워쌌습니다. 곧바로 시작된 행정 대집회. 서울특별시는 2017년 5월 30일 06시 30분부로 서울광장 내 무단적 침몰에 대해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대책을 개시함을 선언합니다. 행정대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설치 130일 만에 41개 동의 텐트 천막이 철거되는 데 걸린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는데요. 일부 친박단체 회원들이 철거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사진을 찍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그 세월호 텐트는 몇 년째 거지 동네처럼 그렇게 해놓고 안 뜯고 이거는 왜 뜯어? 저들 맘대로 법도 없어. 저들 입맛대로 그런 광화문도 뜯어서 광화문 깨끗하게. 오늘 이렇게 치우고 나니까 아주 묵은 때가 쫙 내려간 느낌이에요. 아유 너무 잘했죠. 이렇게 적법하게 공무원들이 아닌 거는 아닌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치워주고. 서울광장 인근 태극기 집회의 성지 같은 곳 대한문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 수사 과정에서 매주 열렸던 이곳 대한문 태극기 집회도 막을 내린 지 2주여가 흘렀습니다. 어찌 보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더 커졌다는 얘기일 겁니다. 네, 최석호 기자가 아침부터 발빠르게 움직여서 현장 취재를 잘 해온 것 같은데요. 최 기자. 네. 자, 근데 인상적인 게 그 큰 충돌이 없었으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보안이 잘 지켜졌기 때문인 것도 같은데. 자, 그럼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천막들은 왜 철거 안 하느냐 저런 반대 여론도 있네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사실 저 보수단체 그 텐트 같은 경우에는 130일 만에 철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친박단체 입장에서는 광화문 세월호 천막은 3년 넘게 철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 친박단체 회원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 상을 당해도 3년이면 탈상을 한다.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넷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애국 텐트 대집행을 강행하면 세월호 텐트에 불을 지르겠다. 이러면서 일부 과격 친박단체 회원들이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경찰이나 서울시의 입장 좀 난처하게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행동으로 옮긴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예, 저런 거는 진짜 행동으로 못하게 해야 될 텐데 정부 당국의 조치 상황이 좀 나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세월호 문제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서울시가 유가족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현재 광화문 광장에 14개의 천막이 쳐져 있는데요.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정부 요청으로 설치한 천막은 11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는 가족들이 좀 약간은 불법적으로 쳐놓은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철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친박단체 텐트와 형평성을 좀 맞추기로 했다.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자, 강병규 기자, 그럼 당사자도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박 전 대통령 4번째 공판이 있었어요. 어제는 뭐 재판 도중에 졸기까지 했다, 대놓고 졸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장 취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1차, 2차, 3차 모두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저녁 8시 이후에 잠깐 졸기도 하는 듯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재판에서는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입꼬리, 눈꼬리가 실룩일 정도로 이제 크게 뭐 웃기도 했었다는 그런 전언이 있었는데 뭐 지지자들이 일단은 뭐 힘내세요, 박 대통령 힘내세요라는 그런 응원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일단은 최순실 씨가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변을 통하는 과정에도 옆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전혀 눈길 하나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졸았다라는 이 재판 안에서의 상황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좀 비판하는 여론도 뜨겁습니다. 20분 정도 이제 재판이 길어지다 보니까 졸게 됐는데 뭐 누리꾼이 재판에 관심이 없느냐 그러면서 법정 모독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제 관심은 아무래도 정유라 씨인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처럼 잠시 뒤에 이제 덴마크에서 출발해서 국내로 내일 오후 3시면은 국내로 송환이 되잖아요. 네. 자, 정유라 씨 송환되면 포토라인에 서는 겁니까? 자, 이제 6시간 뒤면 덴마크 공항에 정유라 씨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일단은 뭐 현지에 덴마크에 우리 수사관들이 파견돼서 에스코트 형식까지 형식으로 같이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네덜란드에서 이 우리나라 국적기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수사관들이 이 신병을 직접 인도하게 되는데 일단은 바로 48시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혐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포토라인을 세울지 안 세울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검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좀 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자들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내일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 저희 정치데스크 방송 시간은 딱 일치하는데요. 저희가 정유라 씨의 입국 모습 내일 꼼꼼하게 짚어드리려고 약속